안녕하세요. 저는 이인호라고 하고요. 작년 여름에 저희 국립부산과학관에서 한번 딱 이 연령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 앞에서 그 비슷한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계셨던 분 혹시 없죠?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뭐 부산에 연고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에는 연고가 없고 곧 이야기를 하겠지만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제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박사 후 과정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공항에서 했던 다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어느 일자리 정도면 돌아오자 라는 그 결심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도행 비행기를 끊어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편도행 비행기를 2번 탔는데 갈 때 그리고 이제 한 3년 반 후에 돌아올 때 이렇게 끊었었는데 그때 갈 때 했던 다짐 중에 만약 교수가 된다면 가고 싶은 대학을 9개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 딱 부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에 자리가 나서 운이 좋게도 임용이 되어서 지체 없이 돌아왔습니다. 연고가 없지만 부산대에 온 이유는 학위과정 하는 동안에 부산대학교 학부 기계과를 나오신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연구실에서 최고참 형님으로 계셨는데 너무 야무지시고 똑똑하고 사람도 좋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제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똑똑하고 그리고 부산이 또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정착해서 살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부산에 대한 애착이 연고도 없는데 생기어서 지역에서 뭔가 요청하는 강연은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특히 한국연구재단에서 연락이 와 주셔서 또 고민 없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교수님들한테 연구하라고 연구비를 주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주는 개인 과제가 있고요. 그거는 교수 한 명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은 팀플레이로 하라고 주는 집단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대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개인 과제를 엄청 운이 좋게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훈도 할 겸 한국연구재단에서 불러주셔서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로봇 이야기를 하고 로봇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학부모님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아마도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 질문도 받을 겸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사실 뒤에 강연 자료가 있었는데 검열을 많이 당해서 그 부분은 자료 없이 말로만 하겠습니다. 저는 05학번이고요. 87년생입니다. 87년생인데 05학번이면 아마 계산이 조금 빠르신 분은 1년 빨리 들어갔구나 싶을 텐데 맞습니다. 그 과학고를 들어가게 되어서 조기 졸업을 하였고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로봇의 한 걸음, 우리의 한 걸음 할 때 우리의 한 걸음 내용에서 학부모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는 기계공학과에서 학석박을 했고요. 지금은 전자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는 IHMC라고 하는 일반인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휴머노이드만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3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전자공학과로 왔고 9월부터는 승진을 해서 이제 조교수는 아니고 부교수가 됩니다. 특이한 이력으로는 2015년도에 달파라고 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로봇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운이 좋게도 우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국제인간형 로봇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에 전부 다 이제 외국인들이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보통 박사후 연구원이나 그 유학을 한국인 교수님이신데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들 밑으로 이제 제자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환경을 많이 옮기고 싶어서 외국인 보스인 여기 제리 프렛이라고 하는 분을 아주 존경을 하고 있었어서 주저없이 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만한 회사가 있을 텐데 그 회사를 갔어야 되나 싶기도 하긴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는 휴보랩이라고 하는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휴보랩은 여기 이제 오준호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그렇죠, DRC 후보 운영하셨던 연구실의 이름이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졸업을 하고 여기를 들어갔으면 아마 1000억대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오퍼를 안 받고 갔다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보다는 저는 부산대 교수 자리가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은 굉장히 친숙할 로봇이고요. 이 로봇이 2003년도에 나왔어요. 그러고 지금은 이 로봇을 뛰어넘어서 정말 많은 로봇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로봇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때는 교수님께서 이걸 만드신 걸 2009년에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 다리 설계를 직접 교수님께서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일흔의 나이에 직접 자로 재시고 손에 기름칠 묻혀 가시면서 기어도 깎고 그러고 계세요. 이 다리의 한 짝을 보고 발목을 이제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요걸 4개를 만들어서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의 크기는 이 책상보다 살짝 큰 정도로 굉장히 덩치가 컸고요. 이때 당시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하고 유튜브도 많이 퍼져서 친숙할 회사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가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만 아는 팀이었는데 그때 빅독이라고 하는 로봇이 이제 얼음판이나 막 돌무더기가 쌓인 데에서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는 걸 보고 저도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이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기름으로 돌아갑니다. 기름에 압력을 넣은 상태에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원리로 움직이는데 이 구동기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빨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움직임을 구현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 모터에 대한 기술이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제 발로 차서 넘어지지 않는 걸 고작 이제 학부만 딱 졸업하고 난 석사가 하겠다고 해서 나도 막 알고리즘을 해볼래 해서 시뮬레이터에다가 이런 걸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빵 날려서 넘어지지 않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았죠.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는 아까 보여진 시뮬레이션 영상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이 전기 모터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레슨을 받고 한참 후에 달파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 다리의 구조를 되게 많이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 공으로 빵 쳐도 로봇이 앞으로 가는 속도를 굉장히 순간적으로 빠르게 내서 넘어지지 않는 연구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 가서는 박사과정을 1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딱 후쿠시마 원전이 펑 하고 터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펑 하고 터졌는데 이때 당시에 로봇 강국이라고 했던 일본, 지금 이제 혼다가 운영하고 있는 아시모 팀은 해체가 되었거든요. 2005년에 아시모가 보여준 로봇의 성능을 사실 따라가는 팀이 아직도 이 세계에 한 5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나 잘했던 팀을 가진 일본인데도
원전이 터졌을 때 로봇이 가서 어떤 사람 대신에 위험한 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밸브 하나를 잠그는 데에도 결사대를 결국 조직을 해서 그분이 방진복을 엄청 두껍게 입고 다녀오셔서도 결국 일주일 내로 사망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봇을 연구하시던 수많은 이론가들 혹은 연구실 안에서만 연구를 하던 분들이 굉장히 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그 학계에서는 충격이 커서 산업계에서도 물론 충격이 컸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너희 연구자들 다 일로 나와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만든 대회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시리즈별로 있습니다. 그 중에 달파 대회가 있었던 대표적인 대회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대회였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에 달려있는 센서 하나가 이때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으로 5천만 원을 하면 2005년이면 거의 뭐 1억이죠. 지금은 물론 이게 이제 생산 단가 많이 싸져서 한 500만 원이면 사긴 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쓰지 않고 카메라만으로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효율이 안 좋은 시스템을 꾸리고도 여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지금 웨이모에 있거나 구글에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있거나 테슬라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것처럼 달파 대회가 후쿠시마 원전에 터지고 이제는 로보틱스 관련해서 챌린지를 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생에 한 번만 맞닥뜨릴 로보틱스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원전 사고라고 해서 막 불이 막 푹 나고 막 9.11 테러가 나서 건물이 막 무너진 것 같은 엄청난 재앙은 아니고 순수하게 방사능만 많이 나오고 사람은 갈 수 없고 통신이 안 되는, 그리고 뭐 지면도 그대로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 그대로였는데 그걸 로봇들이 들어가서 스스로 문을 열거나 뭐 밸브를 잠그거나 이런 걸 못했던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달파 대회에서 8개의 태스크를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이 8개를 다 완수하면 8점 만점 해서 점수별로 등수를 매기는 대회를 열었었는데요. 이때 참가했던 분들이 나사, 스탠포드는 나오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스탠포드는 하드웨어보다는 이론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나오지 않았고, MIT,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사라고 불리는 DLR도 나왔고, 일본은 동경대도 나오고, 도쿄대도 나오고, 오사카 대학도 나왔습니다. 총 25개 팀이 나왔고, 한국에서는 3팀이 나왔었는데, 하나가 팀 카이스트, 하나가 서울대학교, 그 다음이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에서 3팀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있었고요.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운 좋게도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똑같이 8점을 받은 팀이 2팀이 있었고, 한 팀은 다른 팀은 아까 제가 박사후 연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IHMC 팀이 있습니다. 경기장은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트랙이 4개가 있고요. 여기를 로봇이 혼자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이걸 스스로 보고 피해야 합니다. 피한 다음에는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쫙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밸브를 이렇게 잠가야 합니다. 2바퀴 이상 잠궈야 하고, 그 다음은 드릴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드릴을 집어서, 드릴도 버튼을 우리가 또 스스로 눌러야 돼요. 눌러서 벽을 뚫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들 드릴 같은 거 해보실 때 아실 텐데 일정한 힘을 주면서 수직으로 딱 힘을 주면서 해야 잘 잘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로봇들이 이때는 더 못했고 지금도 아직 못하는 로봇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계단 오름으로써 끝이 나는데요. 저희가 그때 6월 6일에 그때 우승했을 때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 40배속이어서 되게 빨리 도착을 했어요. 그 자율주행을 해서 왔고 스스로 내립니다. 이때 자동차가 오프로드 자동차여서 내리는 순간에 관찰력이 있으신 분은
내려올 때 체중 변화로 꿍 하고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때 넘어진 팀들이 25개 팀 중에 거의 20개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리는 게 되게 어려웠고요. 요 무릎을 꿇고 바퀴를 굴리는 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여유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저희의 편법이었죠. 편법이라기보다 개발 과정상에 나왔던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요. 드릴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드릴의 스위치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처럼 잡고 다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잡는 이런 행동을 이때만 해도 잘 못했어요. 못하고 방금 드릴이 켜진 것도 눌러보고 소리를 듣고 켜졌다 해서 다음 동작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 조그맣게 마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냈는데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자른 팀은 없어요. 다들 막 삐뚤빼뚤한데 저희는 되게 동그라미를 예쁘게 잘라냈고요. 그 다음엔 앞에 드릴이 있어가지고 무릎으로 밀어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요 호스를 빼서 호스 구멍으로 넣어야 돼요. 우리가 뭐 나사 같은 걸 쪼을 때 민감하게 손끝에 톡톡톡 움직여가지고 구멍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좀 어려운 일인데 자꾸 넣었다 뺐다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손목에 있는 미세한 센서를 이용해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인식을 해냅니다. 요즘 뭐 알파고도 나오고 챗 GPT도 나오고 우리 카메라의 얼굴 인식도 굉장히 잘 되고 사람의 고등 지능 같은 것들은 이미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우월한 점이 되게 많은데 체스도 사람보다 잘하고 바둑도 사람보다 잘해요. 근데 그런 링귀스틱한 거나 하이 레벨의 지능은 컴퓨터들이 더 잘하는데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중에 500원짜리만 꺼내는 능력 혹은 지퍼를 올리거나 뭐 이런 마이크의 스위치를 톡톡톡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 지능은 로봇이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저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가 딱 여기를 밟게 되면 시간상 1등으로 역전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나 미디어에서 찾아온 분들 그리고 관중들 다른 참가팀들이 여기 오른쪽에서 보고 있었는데 환호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때 이렇게 많았고요. 이 경기장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조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지구에서 달에 착륙한 오퍼튜니티 로버를 움직이는 것처럼 원격에서 로봇과 대화를 했고 카카오톡 안녕하세요를 보내면 한 1분 후에 도착하는 수준의 통신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는 인하대 교수님이 되셨고 경북대 교수님이 되셨고 삼성전자에 가셨고 요 세 분은 레인보우에 가셔서 부자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제가 졸업을 한 다음에 이 IHMC라는 팀으로 갑니다. 이 팀도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달파 대회에 출전을 했던 팀이고요. 이 팀은 2등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팀을 간 거의 유일한 동기가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리 프렛이라고 하는 분이시고 뭐 TV나 이런 데 나오시는 걸 꺼려 하셔요. 전문가는 전문가의 영역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마인드시고 사실 저도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TV 이런 데 나와서 막 일반인들에게 자기의 전문성을 알리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 집단에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분이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험블, 겸손하시고 전문가 분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그 피규어 AI라고 하는 미국의 테슬라 있죠. 테슬라도 막 휴머노이드 만든다고 하잖아요. 테슬라와 거의 삐까뜨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그 BMW에서 한 9천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CTO로 계시다가 지금은 큰 투자를 받고 이분은 팽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팽을 당한 이유가 이분이 CTO로 간다고 하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구글, 나사 이런 데서 에이스들이셨던 분들이 이분이랑 같이 일하려고 다 피규어 AI로 갔어요. 그러고
장기 계약을 맺고 큰 투자를 받은 다음에 이분은 내보내고 핵심 연구원들만 남긴 약간 이용을 당하셨죠. 그래도 위약금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분이셔서 이분하고 좀 같이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2등을 했지만 사실 저희 오준호 교수님도 순수 보행으로 만점을 받은 팀이 이 팀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챔피언은 IHMC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팀입니다. 이분은 약간 공포의 외인구단 느낌으로 디즈니 혹은 나사 이런 데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팀입니다. 초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소프트웨어도 여기에서 다 해줬고요. 가서 왜 여기를 갔냐면 여기에는 제가 다뤄보지 않은 로봇들이 있었어요. 아틀라스 로봇이라고 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나사에서 만든 발키리 로봇, 나사에서 만든 사족보행 로봇, 그리고 자체 개발한 나디아 로봇까지 되게 많은 로봇들이 있었고, 다른 것보다 한국에서의 약간 좀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공부를 하던 게 이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번 밖에 나가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맞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가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맞더라고요. 뭐 짧았지만 학위 기간이어서. 그리고 다른 거보다 미국의 이 유명한 말인데 swim or sink예요. sink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그렇지. 그래서 계속 수영하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꾸준히 정진해야 하는 현실의 안주에서 그냥 책상에 의자만 놓고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마인드보다는 계속 진취적으로 하려는 미국 마인드가 좀 동경이 있었습니다. 갔던 것 중에는 이제 나사에서 이 CTTSO는 밤 스쿼드 미션, 그러니까 대테러 관련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이 먼 미래에는 주차장에 어떤 폭발물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았을 때 막 좁은 길도 가고 해서 차문을 스스로 연 다음에 폭발물이 든 가방을 꺼낼 수 있냐라는 걸 보여달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했고요.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때 달파 대회를 뭐 우승도 하고 준우승을 했던 팀이지만 사실 기술력 수준이 이때만 해도 엄청 낮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 달파 대회 이후에 모든 연구자들이 이론에만 그치지 말자라는 각성을 해서 진짜 드라마틱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이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못했었어요. 간단한 계단 같은 것은 인식을 카메라 2개 써서 막 해내곤 했었는데, 그게 딱 정지된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막 인식하는데 5초, 10초 막 걸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을 저절로 인식하고, 처음에 데이터를 뽑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게 두서없는 데이터예요. 요거를 이 로봇에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이렇게 내가 디딜 수 있는 판자떼기들을 인식하는 거, 이런 일들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것들을 적용을 해보니 나사의 발키리 로봇이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여진 곳에서 여기 끝으로 이동해라 라는 아주 단순한 커맨드만 주어도 내가 왼발은 여기, 오른발은 여기, 이거를 스스로 스케줄링을 해서 걸어가는 시연입니다. 컴퓨터가 느려서인지 영상도 조금 느리네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끝에다가 발을 걸쳐야겠다, 여기에다 걸쳐야겠다, 왼발은 여기다 걸쳐야겠다, 이렇게 플래닝을 하는 거고, 실제로 로봇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흰색 로봇의 이름은 발키리고 나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 로봇에도 해서 공유를 했고요.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인 곳도 가고 문도 찾아서 열고, 팔이 이제 좀 떡대가 있으니까 팔을 모아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 VR이죠. VR로 보고 직접 치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가 왔고요. 사실 여기 보시면 그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문은 자유도가 하나가 있어요.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유도가 있습니다.
문 손잡이가 열렸다 닫혔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에만 36 자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의 개수가 36개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도 36개요. 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있나요, 여기?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는 거 있죠. 그 용돈 2,000원을 줄게. 그리고 사과 배를 10개 사와. 근데 사과의 가격은 200원, 뭐 배의 가격은 300원이야. 이런 방정식 푸는 거 배웠죠. 연립 방정식. 그거를 36개 수식이 있는 걸 풀어야 됩니다. 1초에 200번씩 풀어야 돼요. 그런 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로봇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산대학교로 옵니다. 최근에는 지리산에 끌려갔었는데요. 여기에 어디 보자. 우리 차 대표님. 여기 있어요. 차현재 대표님이라고 제가 아끼는 왼팔에 해당하는 학생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는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대학원을 합격하고도 저랑 쇼부를 봤어요. 교수님, 저는 언젠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카이스트 안 가고 여기 남겠습니다. 이래서 그래라 하고 저한테 감사해도 남아줬는데 석사하는 동안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튼튼하고 사람이 그냥 멘탈이 너무 좋고 자세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업을 해야겠구나 해서 올해 8월에 졸업을 해서 그 학생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회사를 세웠고 그 친구의 소원 중에 하나가 연구실 사람들 다 같이 지리산 천왕봉을 가고 싶다 해서 3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사족보행 하면서 다녀왔고 1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학생은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갈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려오는 건 포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포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조난을 당해야 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일은 일단 첫 번째로 사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폴리스랩이라고 하는 그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해운대로 왔다 갔다 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 라는 미션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요 펀드 덕분에 지금은 부산대학교를 약간 좀 대표하는 뭐 유튜브에 부산대 치면 공과대학 홍보 같은 거에 그냥 저를 찍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밌어 보이는 거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기고 해서 되게 보람찬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손님으로 와도 한 1분 만에 그냥 로봇에 전원만 넣고 바로 로봇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팀이 우리나라에 딱 3군데 있거든요. 카이스트에 2팀, 부산대 1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학생분들도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진행하던 건데 우리나라 가장 1티어 연구소라고 하는 애트리 있죠. 애트리는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옛날 핸드폰으로 하면 CDMA 통신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옛날 문자 하나 보내는데 ER 쓰고 막 이랬던 시대에 CDMA 통신 같은 걸 만들었던 연구소입니다. 이분들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시각장애인용 로봇 안내견을 만들자. 그래서 로봇을 연구하는 그 학교 연구실들을 찾아보니 부산대가 괜찮겠다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 친구와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한 줄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로봇이 빨리 가는지 사람이 더 빨리 가고 싶은지 사람은 멈추고 싶은지를 자기가 걸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너무 빨라서 땡기고 있는지 사람이 땡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다가 돌뿌리 때문에 휘청한 건지 사람이 툭 쳐서 휘청한 건지도 구분을 해야 되는 이제 스스로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종류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되면 매스컴에도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했던 그 제 왼팔 차현재 차 대표님의 작품인데 이 아까 얘기했던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한도전에 나오는 하하처럼 손톱을 좀 무는데 손톱이 없어서 병따개나
그 100원짜리 동전 줍는 게 참 어렵습니다. 로봇도 그래요. 로봇도 납작한 물체를 짚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연구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 포카칩도 부시지 않고 이렇게 집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도 찢어지지 않고요. 이런 걸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퀴즈를 내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맞추시는 분은 누굽니까? 응? 뉴턴. 풀네임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네. 어이구. 근데 이건 답을 쉽게 맞추네요. 일단 저 친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손 드신 분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시야가 작아서 이렇게 못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로봇의 한 걸음,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법칙 3개가 있어요. 이 3개는 아직까지도 로봇을 제어하는 데 쓰이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에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 3가지 원리가 힘에 비례한다. 뭐가? 가속도가.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로봇이 어떤 원리로 걷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뉴턴이 실제로 기대어서 잠을 잤다고 하는 나무예요. 이게 아마 하버드인가요? 스탠포드에 있는 걸로 알아요. 어디였지? 자, 드론 알죠? 드론에는 보통 날개가 4개 이상 달려 있습니다. 4개. 이 4개 달려 있는 것에 이 친구가 뜨는 원리를 한번 보죠. 얘는 그냥 아까 아이작 뉴턴의 어깨를 건드렸던 사과처럼 중력만 가해진다면 이 친구의 질량, 고유의 무게에 이 가속도를 곱한 값이 이 친구를 땡깁니다. 땡겨서 떨어지겠죠. 근데 안 떨어지고 얘는 날고 싶어요. 날고 싶어서 이 mg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힘을 발생시키냐면 이 프로펠러가 돌아서 힘, force, 1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거를 4개에 대해서 모두 발생을 시켜서 F234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1법칙과 2법칙을 활용을 해서 mg를 이 F1234가 이겨내면 뜨는 겁니다. 그쵸? 그거보다 많으면 위로 날아가고 적으면 밑으로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F1을 살짝 끄고 F3을 살짝 더 높게 주면 살짝 몸이 기우는 거고요. 비행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또 중력 가속도가 있고 질량이 있을 때 mg만큼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 제트 엔진이 있죠. 제트 엔진이 바람이 후웅 하면 이 친구가 앞으로 가는 힘이 발생을 해요. 대신 앞으로 가면서 이 브로노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 차이로 인해서 날개에 힘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요. 그래서 둥 떠서 날아갑니다. 자, 이제 더 어려운 사람을 한번 볼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력 가속도, 질량에 의해서 mg가 발생을 하고요. 요 mg를 이겨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 뉴턴의 3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죠. 디디고 있으면 뉴턴 3법칙에 의해서 지금 왼다리가 땅에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때 레프트 레그가 밑으로 누르고 있다. 저는 밑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죠. 근데 이 뉴턴 3법칙에 의해서 지면이 나를 밀어줍니다. 언제까지? 지면이 부서지기 전까지, 혹은 내 다리가 부서지기 전까지는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발에 걸렸던 힘이 한 700뉴턴, 즉 사과야 700개 정도라고 하면 이 작용과 반작용은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시간 1, 2, 3, 4, 5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수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여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 보자. 요거랑 섞였나 보다. 요거
이 그림이랑 섞였나 봅니다. 상상으로 해보시죠. 이번에 오른다리가 서서히 닿으면서 오른다리에 한 200N, 왼다리에 500N 이렇게 도합 700N을 유지를 하면서 왼다리와 오른다리의 하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요걸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왼다리, 오른다리를 하늘색, 주황색으로 살펴보면 오른다리가 어느 정도 있다가 완전히 0으로 됐다가 서서히 늘어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왼다리와 오른다리의 합이 700, 그리고 오른다리가 0일 때 오롯이 왼다리로 하중을 버티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요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로봇이 눈 감고 왼다리에는 힘을 이만큼 주고 오른다리에는 힘을 이만큼 주고를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아까 말한 연립방정식 36개 있죠? 그거를 1초에 200번 혹은 500번 풀면서 걷는 것이 로봇입니다. 제가 만든 사족보행 로봇도 사실 이거 외국에서도 더 먼저 만들었고 저는 후발주자긴 한데 사족보행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에 적혀 있어요. 이런 컨셉으로 왼쪽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해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땅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고 오른쪽이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삐뚤빼뚤한 그래프처럼요. 그것이 이제 사족보행 로봇은 다리가 4개다 보니까 지면을 디디고 있을 수 있는 조합의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트롯이라고 하는 친구는 대각선끼리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톡톡톡 걷는 거고, 페이스는 왼쪽 2다리, 오른쪽 2다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바운스는 앞에 2다리, 뒤에 2다리가 이렇게 묶여서 움직입니다. 이 묶여져 있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묶여졌고 지면에 얼마 동안 디디고 있을까를 명령을 주면 그 다음에 걷는 건 로봇이 스스로 36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걷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걷는 로봇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어라는 것이 슬슬 나와요. 뭐 프로그래밍 얘기도 알겠는데 제어를, 그러니까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대학교 가면 배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대학교 때 배울 텐데 뭘 기반으로 배우냐? 그냥 수학 잘하면 됩니다. 수학과 물리. 자, 컨트롤을 하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예시가 뭔가 봤더니 샤워가 있어요. 샤워와 로봇이 어떤 관련이 있냐? 제가 이제 일을 끝내고 있다 가서 샤워를 할 건데, 샤워를 하려면 뭘 건드려야 돼요? 요 수도꼭지를 건드려야 되죠. 이거를 이제 위로 빡 합니다. 그럼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면 아까처럼 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있고요. 일단 내가 선호하는 온도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40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40도로 생각을 했는데 딱 물을 딱 틀었는데 차가워요. 차가우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이 친구를 꼭지 방향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왜? 여기가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꼭지 방향을 그려볼게요. 처음에 딱 물 틀었는데 나는 40도를 선호하고 물은 더 차가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왼쪽으로 휙 올립니다. 맞죠? 왼쪽으로 휙 올리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이 온도가 아니라 이 온도로 서서히 증가할 거예요. 맞죠? 딱 하고 나니까 이번엔 또 뜨거워요. 뜨거우면 꼭지 방향을 이제 오른 방향으로 아까보다는 살짝 덜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온도로 가게 되죠. 이게 제어입니다. 뭘 제어하냐? 꼭지를 활용해서 물의 온도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물리량이 있는 거죠. 로봇은 내 관절의 힘을 제어해서 내가 제어하고 싶은 건 내 몸통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꼭지 방향을 움직여서 제어하는 거랑 내 몸통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 내 다리에 발목, 무릎, 엉덩이에 주는 힘을 조절하는 거, 그게 제어입니다. 이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온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위치 제어가 있고, 속도 제어도 있고, 과거를 보고 적분을 하는 제어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미래를 보고 제어하는 것들이 있죠. 이 미래를 보고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EBS 채널에서 뭐 극한 직업 이런 방송에 나왔던 거고요. 부산 항만에 가면 이런 엄청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연봉이 어마무시하게 높으세요. 왜 높냐면 이분들은 요 컨테이너 박스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인형 뽑기처럼 집어 올리는 엄청 큰 크레인에 위에 타고 계세요. 그 밑에 지금 줄 밑에 크레인이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인형 뽑기처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형 뽑기 할 때 우리 밖에서 인형 보고 위에 집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게 위에서 인형을 집어가지고 배에 있던 컨테이너를 지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실 보시면 어디 보자. 좋은 도구가 있나? 자, 여기 운전기사분은 제 손 위치에 계시겠죠. 그쵸? 그리고 그 운전할 때처럼 앞으로 쭉 하면은 이 친구가 앞으로 쭉 가고 탁 당기면 뒤로 오겠죠.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 딱 컨테이너를 잡아서 잡아 올립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얘를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내려야 돼요. 근데 나 오늘 30개를 옮겨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해서 한번 운전기사님에게 빙의를 해서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한번 퇴근해 볼게요. 이러면은 안 되겠죠. 왜? 올라갔다가 팡 하고 가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흔들리죠. 그러면 그 컨테이너 박스에 막 10톤 이럴 텐데 엄청난 사고가 되겠죠. 원래 쌓여있던 컨테이너들도 부서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흔들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천히 갑니다. 엄청 천천히. 엄청 천천히 가면은 안전하게 툭 내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거의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들 골프 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거예요. 혹은 테니스, 혹은 야구, 혹은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새로운 라켓을 들면 뭘 하죠?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골프채도 흔들어 보고요. 그 야구 방망이도 한번 흔들어 보고 탁구 라켓도 이렇게 흔들어 봐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이 새로운 채에 대한 고유 진동수를 찾습니다. 얘도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딱 들어보고 딱 기계의 떨림으로 인해 전해지는 떨림을 보고 무게를 대충 아십니다. 무게를 안 다음에 우리 시계추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진동수예요. 고유 진동수죠. 이 줄의 길이와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빛의 속도로 빵 하면 그 순간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팡 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이렇게 진동이 생겨버리잖아요.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절반은 확 가요. 확 가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흔들리겠죠? 흔들리는데 흔들려서 여기까지 갔을 때 다시 절반을 휙 가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봐봐요. 슉 해서 절반 가고 흔들린 다음에 쑥. 이렇게 미래를 보고 제어하는 게 모델 예측 제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어를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서 하는데 결국 아까 배웠던 뉴턴 법칙에서 고유 진동수도 나오고 이런 전략도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보다 사실 더 좋은 게 있어요. AI가 있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요거는 아주 단순한 로봇이에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왼쪽 오른쪽으로는 절대 넘어지지 않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앞뒤로만 넘어지는데도 이게 한 9년 전에 구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예요. 그냥 앞으로 가라는 명령만 줘도 무릎이랑 환경이 부딪히는 걸 보고 다리를 더 들어야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 실패했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왼발을 막 조종하곤 해요. 이런 것들을 이 똑같은 모델을 막 수십만 개를 미리 불러내서 시뮬레이션을 막 해보고 제일 잘했던 친구의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운 세대를 만듭니다. 마치 인류가 발전한 것처럼. 인류가 수많은 너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거기서 우수한 종들이 만나서 또 다른 세대가 나오고 또 다른 세대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DNA가 우수한 것만 가거든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처럼 내가 움직였던 데이터 중에 우수했던 데이터들이 세대를 통해 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까지 붙여집니다.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이고 이 로봇도 사실 좀 9세대예요. 9세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이 없었어요. 요즘은 없고 요즘은 여기보다 중국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인권이 없는 나라를 몇 명의 똑똑한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면 나라 기준으로는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좀 공평하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고 그래도 실력으로 보면은 요즘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나중에 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제조업을 너무 경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드웨어를 경시해서 좀 걱정인데 이렇게 퍼포먼스 낼 수 있는 팀이 진짜 세계 통틀어서 3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로봇들을 결국 저렇게 멋있게 움직이게 하고 결국 쓸모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 공학 지식이 이런 데 써먹어져요. 위험한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놀이공원에서 공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연 중에 고개가 있죠, 고개. 여기는 디즈니예요. 디즈니 회사고 디즈니에 뭐가 있죠?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실제 사람 대신 로봇, 이 마네킹이 이 친구는 걷거나 뛰거나 물체를 잡는 일은 못해요. 근데 고무줄로 빵 쏘면 공중에서 내가 원하는 포즈로 떨어져요. 이런 일을 로봇이 하게 되면 좋다가 되겠습니다. 조만간 디즈니 월드에 배치를 된다고 하고요. 요거는 자유도가 많지도 않아요. 한 10개밖에 없어요. 아까 36개 풀 필요도 없고 다만 공중에서 내 자세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비행기에 장착된 IMU 센서 같은 걸 활용하고요. 물론 사족보행 로봇이나 이족보행 로봇에도 이 IMU가 달려 있어요. 이 로봇은 그것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로봇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로봇은 이런 산업용 로봇 혹은 협동 로봇이 되겠어요. 이 친구는 로봇 부품을 깎는 박스예요. 밀링 머신인데 창원에 엄청 많습니다. 양산에도 많고 거기 앞에서 사람이 재료를 넣었다 완성된 부품을 꺼냈다 그리고 90도 돌아서 다시 끼우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면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피로하고 안전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은 24시간 할 수 있죠.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들이 이런 데 배치돼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면서 부품을 깎는 건데 이런 일들을 로봇이 대신 이렇게 합니다. 뿅 해서 요거 된 거를 뿅 빼는 거예요. 요 휘 돌고 있는 거를. 이런 일들을 로봇이 해주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도 로봇 혹은 AI가 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영상인데, 요건 이제 파란색 팀, 빨간색 팀에서 숨바꼭질 하는 게임입니다. 요런 게임도 사람보다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보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겪은 다음에 이 파란색 팀은 숨는 거고요, 빨간색 팀은 찾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팀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박스를 좁은 통로에다 막아버리는 결론을 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못 찾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구멍이 2개가 있어도 이렇게 막아내요. 그러고 나서 몇 세대 더 갔더니 이번엔 빨간색 애가 해답을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세모 모양의 것 보이죠? 요거를 만약에 똑같이 2대 1위에서는 얘가 유리했는데 2명이 되면 얘가 같이 해서 이렇게 비탈면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게 실제로 AI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또 몇 세대 지나니까 이번에는 숨기 전에 이걸 숨겨버려요. 그러면 또 못 찾겠죠. 이렇게 해서 가져와가지고 가져온 상태에서 또 막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처음엔 막 좁은 데에 숨다가 나중엔 더 큰 집을 짓고 작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집만 짓어서 숨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비탈면들을 가져와서 또 찾겠죠. 그런 것들을 AI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도 좋은 게 나오고 소프트웨어도 좋은 게 나오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우리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없어질 예상 업종, 여기 혹시라도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 의견은 아니고 세계 경제 포럼 일자리 보고서래요.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좀 없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직종들이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책임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2명이서 할 일을 1명이 하는 것뿐, 혹은 5명이서 하던 일을 1명이 하고 새로운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 2개가 더 나와서 10명이 하던 효과를 보는 등으로 오히려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도와 사회 인식이 올바르게 밸런스 있게 잘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이 사족보행 로봇의 손잡이 부분에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사람의 의도를 인식하는 걸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할 거고, 로봇의 한 걸음은 여기까지고요. 우리의 한 걸음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띄우지 못하고 아마 어머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요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뭐 병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죠. 심지어 저희 아버님도 이제 눈에 이제 백내장이 이제 끼기 시작을 하셔서 수술할 병원을 찾는데 수술 날짜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해서 잘 잡으셔서 하고 오셨는데, 이 갈등에 대한 의견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제 과학고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과학고 학생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 중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 갑니다. 심지어 제 고등학교 3년 선배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1등,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2등 하시고 서울우유 광고에도 나오셨다가 서울의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승전 의대로 가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너무 1차원적이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도 레인보우에 갔어야죠. 레인보우에 갔으면 지분이 5%면 지금 시총이 한 2조 5천억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 제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제가 막 부자는 아니고 부산대역 앞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지만 월세 내면서 그래도 너무 즐거워요. 이게 자기 합리화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재밌습니다, 저는. 그러고 아주 재밌고 가치가 하나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의사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별로 있어요. 과별로 있어서 어디가 아프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많은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카톡방에 수많은 이 불만사항을 막 나열을 하다 보니 저와는 거리가 먼 의료 갈등을 목도하게 되죠. 근데 그 친구들 나누는 얘기들을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저 친구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기준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도 있고 못했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의사가 되어서 누구의 페이 닥터가 되고 누구는 대학병원에 가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고 누구는 대학병원 교수도 하고 있고 누구는 개원하고 있고 누구는 피부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클리닉 같은 거 이런 거 리프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고 있고 저는 공대에 끝까지 남아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정되는 이유들이 제 친구들 중에 엄청 똑똑했던 친구들이 있고 엄청 모자란 친구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똑똑했던 애들 중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못했던 친구 중에 잘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거를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몇 년 흘렸냐? 거의 20년 흘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기였는데 과학고 지금 41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학교에. 그런 거 보면은 거의 20년이 흘렀는데 저희 과학고는 8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80명으로 시작했고 제가 딱 들어갈 때는 41등이었어요. 완전 딱 중간이었어요. 그러고 제 목표는 떨어지지만 말자였고 실제로 다행히도 안 떨어지고 2, 3등씩 올라서 졸업할 때는 31등인가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 들어갈 때 그 합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성 면접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 면접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은 과학고별로 뭐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뭐 대구과학고, 부산과학고, 부산영재고별로 학교별로 TO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학고에서는 150명 중에 한 90등이 와도 졸업하고 나니까 어디 교수도 하고 어디 삼성전자 가서 임원도 하고 있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고에는 인성면접 한 30명, 뭐 광주나 부산과학고에는 한 20명 이런 식으로 TO를 해요. 그래서 인성면접 친구들은 면접 보면은 진짜 들어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 취미 얘기하고 동아리 뭐 얘기하고 무슨 과 갈 거냐 어디 가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고 합격을 받습니다. 정말 인성만 봐요. 거기 가서 교수님들께 소리만 안 지르면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전문성 면접은 수학 세 문제, 과학 세 문제를 풀고 나와야 돼요. 과학은 내가 선택한 거, 물리, 화학, 생물도 있었나? 해서 선택해서 문제를 풀고 나옵니다. 그래서 6문제를 다 풀면 웬만하면 합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 과학고 기준 80명 중에 20등 안에 들면 인성 면접이었고 60등 안에 들면 전문성 면접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 면접의 기회를 얻었었고 문제를 푸는데 한 60등에 있는 친구들은 6개 다 맞춰야 합격이고 하나라도 틀리면 좀 위험해요. 근데 한 30등인 친구는 4문제만 맞춰도 합격하고 막 그래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게 이제 학교별로 사람 수나 이런 게 있겠죠. 요즘은 뭐 2010년도에는 그 전문성 인성 면접을 없애고 뭐 토론 면접으로 막 바꾸곤 했는데 요즘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큰 맥락은 다르지 않습니다.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이공계 학생들을 뽑을 때 과학고나 자사고 기준으로는 학교별로 TO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입학사정관 같은 걸 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두 번째로는 20등 안에 들었던 친구들 중에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가지 않고 바로 의대를 지원하려고 조기 졸업을 하지 않고 의사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고 카이스트를 갔다가 의학전문대학원을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의학전문대학교를 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에 있다가 간 친구가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만난 한국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5사람 꼽아 하면 그 중에 이 친구 한 명이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는 인성 면접으로 카이스트에 가서 엄청 공부를 잘하고 나서 지금은 서울대 치대 치약 전문대를 나오고 얼마 전에는 그 손님들 중에 이제 살해 협박도 당하고 그랬죠. 진상을 만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우수한데 왜 갑자기 치약 전문대로 갔냐? 제 생각엔 너무 똑똑해서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신의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는 일단 주변을 둘러본 겁니다. 얘 기준 나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장난 아니었었는데 와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있네? 아니 위에 선배들 보니까 더 천재들이 있네? 아니 교수님도 왜 이렇게 똑똑하지? 이게 된 거예요. 저는 딱 중간이었죠. 중간이어서 그런 걸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방에서 게임하고 맨날 스타 보고 임요한 오 하고 다니고 했는데 그 친구는 너무 똑똑하니까 사회적 지능도 높아서 주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캐치한 거예요. 의대나 치대 가면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네? 뭐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네? 그래서 진로를 빨리 바꿨어요.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의미로 멘탈이 깨졌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과 함께 학원가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가에 가니까 이제 자유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놀 거야 해서 맨날 술 마시고 놀고 하다가 학점 경고를 받고 그런 식으로 확 이 억제된 공부만 하다가 자유를 조금 만나니까 망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와우라고 하는 롤플레잉 게임에서 서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 세계로 가버린 것 같아요. 없어진 선배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다른 길로 간 분들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교수를 할 기회가 온 케이스고요. 저희 과학고에서 1등만 계속 하던 친구는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여러 종류가 있고 저는 아직까지 성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전히 그냥 멘탈이 안 깨져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해서 어떤 집단에서 우수한 위치에 있으면 그걸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우수한 집단에 가서 중간보다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캐릭터였던 거고 어떤 친구는 맨 뒤에 있는 걸 되게 편해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맨 앞에서 주목받으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제 여자친구는 맨 앞에 있어서 열심히 한 케이스라고 어쩌다 보니 상위권이었더니 더 상위권이 돼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중간에서 꾸준히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에 남는 1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원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목표를 높게 할 필요도 없긴 해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보내면 친구 사귈 일이 없긴 합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고 그 조기교육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고등학교 80명 중에 40명은 뭐 전남대 혹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영재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40명 정도는 그 영재교육 받고 온 친구들이고 저는 그걸 안 하고 온 친구였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선행교육을 안 했으니까 영재반에 들어가는 시험도 못 봤던 케이스죠. 근데 그 40명 있길래 저는 들어가면 딱 성적표를 받았으니까 41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영재반 아니었던 애들 중에서 1등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40명이 그냥 쫙 고르게 1등부터 80등까지 있고 영재교육 안 받았던 애들도 1등부터 40등까지 쫙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거는 고등학교 때 막 양자역학 스터디 하고 했던 친구들도 카이스트 가니까 그냥 랜덤이에요. 성적이 그냥 어떤 친구는 앞에 있고 어떤 친구는 뒤에 있어요. 더 웃긴 건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때도 어떤 친구는 기계과에서 막 4.1점을 받았어요. 학점을. 와 이거
대학 오고 나서 막 연구 막 엄청 잘 SCI 이런 막 밥 먹듯이 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석사 하다가 도망갔어요. 멘탈 약하고 그냥 재미를 못 붙이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공부할 때 자꾸 해답지 봤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되게 널널하게 해서인지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아주 운 좋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 수학 EBS 교사님들 중에 정승재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강의 시작하는 새 학기 때 한 번씩 보여줍니다. 친구들에게.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돌아와서 바로 땡땡땡 교사의 묘수풀이 이런 거 보는 사람은 글러먹었다 라는 게 정승재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봤던 모의고사 혹은 수능 문제를 바로 풀이부터 보는 게 것만큼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답풀이를 하기도 전에 한 번 더 풀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문제들이랑 비교해가면서 풀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양질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집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 보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항상 정답에만 의지하던 친구들은 어느 상가에 몇 층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지 이런 해답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근데 답을 스스로 찾는 친구들은 다른 커뮤니티도 보고 얘도 많이 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아, 이런 동네는 주민들의 연령층이 이러구나, 직업군이 이러구나, 여기는 이비인후과 잘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론은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오준호 교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서전의 제목은 정해놨어요. 평범한 엘리트. 왜냐하면 저는 모든 집단에서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이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학고 들어온 친구들 중에 일반 고등학교로 갔으면 훨씬 훨훨 날아다녔을 것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괜히 이 과도한 경쟁으로 멘탈이 깨져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뭐 영재교육이나 조기교육이 좋지만은 않더라가 아직까지는 저의 결론입니다. 뭐 저도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학원 학생들을 키우는 거를 보면 그 어떤 친구들은 물이 굉장히 빨리 차요. 근데 어떤 친구는 빨리 차는데 빠지는 것도 빨리 빠져요. 어떤 친구는 진짜 천천히 차는데 그 차는 게 진짜 엑기스만 차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바가지로 쏟아서 채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식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점진적 성장을 하는 친구가 있고 성장했다 안 좋아졌다가 멘탈이 막 바스러지는 친구도 있고 정말 많은 종류를 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부모님들 더 잘 아실 거니까 자녀에게 맞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